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경태색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이제 5번째 기본 이론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어디 부분을 할 거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챕터 2장의 테마 1번 수요와 공급 원리를 끝을 냈다면요,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테마 2번째로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구구단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경제학에 구구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탄력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여기 잠깐 한번 비춰줄까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전체 도식화한 그림을 보면 지난 시간까지 테마 1번을 끝을 냈다며 오늘은 테마 2번을 끝을 낼 겁니다. 뭐 끝내지 못할 것 같고 일부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자, 탄력성이라는 게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인데 탄력성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총 5가지의 탄력성을 공부할 겁니다. 자, 다시. 탄력성을 처음 크게 수요 측면의 탄력성과 공급 측면의 탄력성으로 나눌 수 있고요. 수요 측면의 탄력성 3가지와 공급 측면의 탄력성 2가지를 공부를 하면 우리 탄력성 부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5가지 탄력성 중에서요. 가장 어려운 파트가 어디냐면 여기가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제가 좀 찬찬히 설명을 드릴 건데 아마 한 번에 이해가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여기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한 번에 이해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 좀 천재인가? 이런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 생각하셔도 되는데 혹시나 한 번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수업이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된다? 한 2번 정도 들어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그 외의 내용들은 상당히 좀 재밌을 겁니다. 제가 아주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탄력성에서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탄력성 지금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나 뭐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자, 우리가 개별적인 탄력성을 들어가기에 앞서 요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도대체 경제학의 구구단이라고 불리는 탄력성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탄력성이라는 거 좀 재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가지 탄력성이 있으나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탄력성은 우리가 영어로 elastic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부터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다양한 탄력성을 공부할 건데 그 다양한 탄력성을 어쨌든 탄력성이에요. 공통점은 탄력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탄력성을 원론적인 내용으로 잠깐 설명을 하고 예제로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론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 무슨 탄력성이라고 나와도 탄력성은 무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탄력성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분모에 뭐가 오냐면요. 자, 분모에 뭐가 옵니까? 그래요. 외부에서의 어떤 자극이 옵니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자, 그에 따른 분자에 뭐가 오냐? 그에 따른 반응의 크기를 우리 뭐라고 한다? 그걸 탄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탄력성은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의 크기를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탄력성 다 배울 건데 그 모든 탄력성은요. 반드시 2 요소가 있어요. 뭐라고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과 그에 따른 반응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잖아요. 그 삼성증권 지금 본사가 어디 있냐면 여기 강남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강남역 8번 출구에 보면 그 삼성타운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삼성증권 본사가 거기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무래도
그 해외 주식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사에서 근무를 좀 오래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삼성역 저기 뭐죠? 예, 그 삼성타운 강남역 8번 출구 거기서 좀 오랜 기간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제가 회사 생활할 때 그 퇴근할 때 가장 싫어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금요일 저녁에 퇴근 시간은요. 정말 강남역 8번 출구의 그 퇴근 시간은 거의 헬이에요. 헬. 거의 대한민국의 유동인구는 거기에 다 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정말 8번 출구 강남역 8번 출구의 퇴근 그 금요일 날 퇴근 시간은 너무 재밌는 게요. 제가 집을 가려고 하면 어쨌든 제 발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금요일 날 퇴근 시간에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뭐냐? 제가 이제 삼성타운의 그 본사에서 쭉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요. 바로 그 지하철이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타고 내려가면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딱 내려간 거 동시에 가만히 서 있으면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모든 인파들이 가는 쪽으로 제 몸이 사람들이 밀어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그럼 제가 다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서 밀어줘요. 여러분 가요. 막 그 사람들이 밀리는 대로 따라가다가 갑자기 미는 사람이 없어요. 가만히 눈을 떠보면 어디냐면요. 드디어 지하철 타는데 앞까지 딱 옵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지하철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으면 역시 제 의지대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뒤에서 알아서 밀어줘요. 막 뒤에 사람이 밀어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쭉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릴 때도 제 의지가 필요 없어요. 뭡니까? 자, 이렇게 타고 있다가 사람들이 내리면서 반대에서 저를 밀어줍니다. 그럼 저는 또 이렇게 나가면 돼요. 그러면 어디예요? 네, 우리 집이에요. 사실 직장 생활을 오랜 기간 동안 하다가 관두고 나왔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출퇴근 지옥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개인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출퇴근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유동적으로 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출퇴근 지옥인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이제 증권사를 다녔기 때문에 출근 지옥은 없었습니다. 왜? 다른 회사보다 훨씬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사실 출근 지옥은 경험 안 했는데 와, 퇴근 지옥이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힘이 좀 남아 있어서 집에 가서 이제 운동이나 좀 해야지라고 하다가 그 퇴근을 하고 나면 그 인파에 지쳐가지고 더 이상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 그 강남역 8번 출구에 이제 금요일 퇴근 시간 가면 유동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거기를 걸어 다니면서 참 재미있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람이 많은 유동인구 쪽으로 가면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반대편에서 누가 오다가 이렇게 내 어깨를 치고 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툭 치고 가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이렇게 가다가 누가 내 어깨를 툭 쳤는데 잘 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내 어깨를 탁 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누가 어깨를 탁 치고 가도 뭐지? 누가 쳤나? 이러면서 그냥 갑니다. 그냥 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어깨를 탁 쳤더니 어떻게 합니까? 탁 친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딱 돌죠. 딱 돌면서 이 살리니 죽이니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예, 뭐라 합니까? 뭐 18과 28과 신발과 쉐리가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막 싸워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제 어깨를 치고 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내 내부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한 겁니까? 자극을 준 겁니다. 외부에서 내 자극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자,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딱 주어졌는데 그 자극에 대한 사람들마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달라요. 그렇죠? 자, 봐요. 누가 와서 내 어깨를 딱 쳤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특성이 좀 무던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뭐 별거 없네 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져도 반응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누가 와서 내 어깨를 툭 치고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때요? 반응이 굉장히 큰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바로 이게 탄력성인 겁니다. 어떻게 돼요? 누군가 외부에서 내 어깨를 쳤습니다. 뭡니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집니다. 그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라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크기가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외부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쳤는데 근데
무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탄력성이 낮은 사람입니다. 어떤 거요?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외부에서 자극을 줬는데 반응이 엄청 커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고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력성이 뭐예요? 이렇게 툭 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툭 쳤을 때 무던한 사람은 별로 안 튀니까 탄력성이 작은 거. 툭 쳤을 때 이렇게 뭡니까? 탄력성이 큰 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탄력성이에요. 이게 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탄력성을 5가지로 공부할 건데 그 5가지 종류가 어쨌든 무슨 탄력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딱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뭐냐? 첫 번째, 외부의 자극이 뭐냐?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요 2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탄력성의 첫 번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거 탄력성 예제가 이거 말고도 한 4개가 더 있어요. 이 뭐죠? 이 TV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막 찾아낸 것도 있고 되게 많긴 한데 예전에는 이거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해서 좀 다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부작용이 있더군요. 예, 이 보강을 엄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를 추구하면서도 적절하게 끊을 땐 좀 끊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나머지 예제는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어떤 경제학 강의에서 여러분들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예제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마 오늘 우리 수업하면서 아주 다양한 예제가 나올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막 예능에서부터 제가 막 찾아온 거고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재밌게 수업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오늘, 내일, 한 모레 정도 수업까지 그렇게 3강 정도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경제학을 웬만하면 예제로 많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경제가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뭐 비록 작은 시험이긴 합니다만 이런 테스트 시험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재밌게.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자, 그러면 어찌됐든 저찌됐든 뭡니까? 탄력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탄력성은 2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외부의 자극과 그에 따르는 반응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자, 보시면 자, 보면 탄력성이니까 일단 외부의 자극과 반응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의 자극과 반응이 뭐냐?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러면 뭐냐? 외부의 자극에 해당하는 게 뭐냐? 바로 가격입니다. 여기 바로 외부 자극이에요. 즉, 해당 제품의 가격이 얼마만큼 변할 때, 외부에서 자극이 주어졌을 때 그에 따르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소비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반응이 바로 여기에 해당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제가 다양한 어떤 공식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공식은 전부 다 지금 탄력성에서 공식은 이렇게 분수로 나와요. 분수로 나오는데 무조건 분모가 뭐냐? 외부 자극. 분자가 뭡니까? 반응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어요. 뭐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반드시 분모가 외부 자극이 가격의 변화, 분자가 그 소비, 수요량의 변화인데요. 반드시 여기는 절대값을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값을 붙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이 값은 반드시 무슨 값이 나와요? 플러스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부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가 설령 나온다 그래도 절대값을 무조건 붙여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무조건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가 의미가 없어요. 부호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부호가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나머지 것들은 부호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어쨌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외부 자극이 뭐다? 해당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반응이 뭐다? 그 제품의 소비량이 얼마나 크게 변하냐 이겁니다. 절대값 붙여서.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아까 탄력성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elasticity, 그쵸? elasticity이기 때문에 elasticity 앞쪽에 e를 붙이고 그 다음 뭡니까?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크게 변합니까?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EQP라고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쓰기가 귀찮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돼지 꼬랑이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경제학에서 뭐라고 읽냐면 입실론이라고 그래요. 자,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부터 기호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그냥 입실론을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이건 뭐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됐습니까? 그래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태세 시험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여기는 시험 문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문제 유형이 딱 2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유형 잘 들어보세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줘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수요 곡선 위에 한 점을 딱 찍어줍니다. 이렇게 한 점을 찍고 요 점이 A점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찍어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문제 어떻게 나냐? 자, 첫 번째 문제 유형이에요. A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 사실은 이걸 구하는 나름의 원리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테세 시험을 벗어나는 범위예요. 이거는 나중에 공인회계사 이런 쪽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원리는 알 필요가 없고 단순히 우리는 시험 문제에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돼요. 자, 여러분, 저는 가급적 경제학을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항상 설명하려고 합니다. 가급적.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 1년씩 공부해서 따는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시간 안에 빠르게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 한 8, 90%는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할 겁니다. 그런데 한 1, 20%는 시험에 나오는 비중은 낮은데 너무 길게 설명해야 될 때는 그건 너무 경제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저는 조금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약간의 편법 같은 이런 스킬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건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요대로 좀 받아주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그럽니까 선생님이라고 물어보면요. 그건 우리 이 시험 말고 조금 더 어려운 시험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약간 이런 스킬적인 면들을 설명을 드릴 때는 그거는 좀 받아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볼게요. A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A점을 줬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X축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수직선. 그었죠? 그러면 여러분, X축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여기에서 원점까지의 요 거리와 여기에서 X절편까지의 요 거리로 나눠져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 A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자, 여기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에서 여기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요게 분모의 크기가 되고 분모의 크기. 여기에서 X절편까지의 거리가 분자의 크기가 됩니다. 자, 참고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약간 오해를 해서 분모 분자니까 쌤, 여기 값을 구하는 거고 여기 값을 구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구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좀 복잡해서 편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상관없이 자, 원래는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이걸 쉽게 구하는 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봐요. 예를 들어서 A점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었는데 자,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6이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3. 그러면 분모값이 3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자, 여기 3에서부터 시작해서 6까지니까 거리가 얼마예요?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값을 붙이는 겁니다. 3분의 3 값이 얼마입니까?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만약에 요 점을 한 점을 줬는데 요걸 A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점에서 수직선을 딱 그어가지고 수직선을 딱 그어서 자,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의 거리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분모의 값이 되고요. 분모의 값. 그 다음 요 값이 뭐가 돼요? 이게 분자의 값이 되는데 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으면 A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 1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위로. 자, 그러면 요 점에 찍어 볼게요. 자, B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요. 똑같이 해요. 똑같이. 어떻게? 잘 봅시다. 제가 요 지금 녹색으로 할게요. 녹색으로. 자, B점에서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서 X축으로 수직선을 그어요.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요 수직선과 X축이 만나는 요 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오케이. 분모의 크기가 되고 여기에서 X절편까지의 거리가 뭐가 된다? 분자가 되네요. 여러분.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크니까 B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렇죠. 바로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안 어렵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요 구간은 전부 다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 C점 해볼게요. C점. C점. 그리고 여러분 여기 C점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 자, C점에서 X축으로 이렇게 수직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요. 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C점. 자, C점에서의 수역의 가격탈래선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밑으로 수직선을 그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이 뭐가 된다? 오케이. 분모의 크기가 되고 여기서 이만큼이 뭐가 돼요? 분자의 크기가 됩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네요. 그렇죠? 그러면 C점에서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당연히 어떻게? 1보다 작은 값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모가 4, 분자가 2. 얼마요? 4분의 2는 얼마요? 2분의 1. 그렇죠? 그래서 A점을 기준으로 요 아래쪽 구간은 전부 다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시험 문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A점을 끄어주고 친절하게 A점에서는 자 보세요. 친절하게 A점에서는 이렇게 수직선까지 그어서 아주 친절하게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까지 줘요. 이렇게 줘요. 그럼 A점이 당연히 뭐가 돼요? 탄력성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요 1을 기준으로 B점도 찍어주고 C점도 찍어줘요. 자, 물어볼게요. A, B, C 점 중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큰 값은 어디입니까? B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쉽죠? 네, 생각보다 쉽죠? 그러니까 쉽다 보니까 요즘 친구들이 잘 맞춰요,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케이스는 잘 안 나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문제 케이스가 2개라고 했는데 첫 번째 문제 케이스는 잘 안 나와요. 요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뭐가 잘 나오냐? 요 두 번째가 잘 나와요. 두 번째.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자, 문제 케이스가 두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 한번 봅시다. 기업의 총수입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의 총수입. 여러분, 총수입이 영어로 토탈 레버뉴라서 TR이라고 많이 적어요. 경제학에서.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이게 총수입이에요. 총수입. 여러분, 기업의 총수입 어떻게 구하냐? 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100만 원짜리를 10대 팔았어요. 총수입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그렇죠? 자,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100만 원인데 그걸 10대 팔았어요. 총수입 얼마? 1000만 원. 여러분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렇게 구한 거예요. 봐요. 총수입은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가격 P 곱하기 몇 대 팔았냐? Q대. 요렇게 된 겁니다. 총수입은 어떻게? P 곱하기 Q 요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 그리고 몇 개? 10개 판매했으니까 P 곱하기 Q하면 얼마? 오케이, 1000만 원. 이렇게 판매한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기업의 총수입은 이렇게 구하는 거네요. 됐죠? 자, 그럼 봐요. 아까 여기 있는 그림을 이대로 가져오면요. 자, 보면 여기가 지금 A점이 돼요. 여기가 A점이 돼요. 여기가 A점. A점에서 얼마?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1. 위로 올라가면 1보다 크고 밑으로 가면 1보다 작습니다. 됐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 이거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봐요. 기업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우리가 매길 수 있는 정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받거나 현재 가격보다 싸게 받는 정책이 가장 대표적인 가격 정책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봐요. 어떤 제품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제품도 있고 1인 제품도 있고 1보다 작은 제품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치 사람 같은 거예요. 뭐냐?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은 탄력성이 작아요. 왜입니까? 되게 무던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때려도 그냥 무던하게 갑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 살짝만 때려도 뭐야? 이러면서 싸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물건도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물건이 있고 아닌 물건도 있는 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굉장히 탄력적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품 물건 가격 변화에 굉장히 소비가 민감하게 변하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는 뭡니까? 둔한 거죠.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럼 뭐냐? 물건 가격에 비해서 소비가 아주 조금만 변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뭡니까? 예민한 사람. 여기는 뭐가 돼요? 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을 때 어떤 물건이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 혹은 작은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 봐요. 예를 들어서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기업이 물건을 다음과 같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가격 결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을 뭐냐? 올리거나 혹은 가격을 내리거나. 가격 정책은 저 두 가지밖에 없죠. 자,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제품도 가격 정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격을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일단 탄력성 신경 쓰지 맙시다. 필요 없어요. 어떤 제품에 대한 가격 정책은 뭐다?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두 개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지난 시간에 배웠는 거 한번 해봅시다. 수요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자, 수요의 법칙 뭐였습니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가격을 올리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의 소비는 어떻습니까? 줄어들게 되고요. 가격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는 오케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왜 그래요?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가격을 올리면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고요. 가격을 내리게 되면 사람들의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는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딱 두 가지네. 기업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올리거나 내리거나. 요거 하나 했고, 두 번째 올리면 줄어들고 내리면 올라가는. 이거 뭐예요? 수요 법칙. 이거 별거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각각의 제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이 소비의 변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뭡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죠.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제품이 자신의 제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제품의 소비가 굉장히 예민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가격이 찔끔만 올렸어요. 아주 쬐끔 올랐어요. 가격이. 근데 1보다 크다는 건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찔끔 오르면 일단 올랐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긴 하는데, 자, 가격이 찔끔 올랐는데 소비가 줄어들었는데 예민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줄어드는 정도가 커야 되죠. 반응이 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찔끔 올랐는데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와장창 줄어들게 돼요. 와장창. 왜요? 예민하니까. 됐습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가격을 역시 1보다 큰 민감한 구간에 있을 때 가격을 이번에는 찔끔 내려봤어요. 자, 가격을 찔끔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일단 외부 자극으로 가격을 찔끔 내렸는데 예민한 상태니까 반응이 어떻게 돼요? 자, 일단 가격을 내렸으니까 소비는 증가하는데 증가하는 정도가 어떻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기업은요, 자신들이 돈을 벌려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가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세요. 기업이 버는 총 수입은 어떻게 구해요? 제품 하나당 가격에다가 전체 판매한 수량을 곱해줍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우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가격을 올리면 돈을 벌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탄력성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기업이 가격을 찔끔 올려봤어요. 근데 예민한 구간이 있으니까 가격을 찔끔 올리니까 사람들이 일단 가격이 비싸져서 소비를 줄이는데 그 정도가 와장창 줄었어요. 가격은 100원 올랐는데 사람들의 소비가 거의 뭐 2천만 원어치까지 줄었다고 해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총 수입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잘못했네. 가격 올리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한번 내려보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격을 찔끔 내렸어요. 역시 가격을 찔끔 내렸어요. 자, 가격이 싸져서 수요 법칙 때문에 소비가 증가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민한 구간에 있어서 증가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크게 증가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가격은 조금 내렸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주니까 속된 말로 박리담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총수입은 증가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하나 나오네요. 뭡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예민한 제품은요, 가격을 올려야 돈을 법니까? 내려야 돈을 법니까? 오케이. 내려야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체크야.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조금 어려운 내용인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한 방에 이해하면 나 좀 천재인가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대부분의 친구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볼게요. 알겠죠?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오케이.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내렸을 때 돈을 번다고 하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도 가격을 한번 내려봅시다. 이제 이번에 내리는 거 얘네들은 찔끔 내렸지만 우리는 와장창 화끈하게 한번 내려보자. 그래서 화끈하게 가격을 어떻게? 화끈하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확 내렸어요. 자, 일단 가격을 내리니까 수요의 법칙 때문에 소비가 증가는 합니다. 근데 예민하지 않은 구간이 있다 보니까 둔감한 구간이 있다 보니까 외부의 자극이 여기가 크게 들어와도 반응이 어떻습니까?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오케이. 증가되는 게 찔끔 증가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자, 이런 거죠. 가격을 큰 폭으로 내렸는데 사람들의 소비는 찔끔 증가합니다.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감소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 있을 때는 가격을 내리면 안 되겠네. 다시 올려보자. 어떻게? 올리는 거 화끈하게 크게 올렸습니다. 자, 외부에서 자극을 크게 올렸어요. 가격을 올리니까 일단 수요의 법칙 때문에 소비는 줄어드는데 외부의 자극을 크게 올려도 탄력성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반응이 찔끔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가 찔끔 줄었어요. 어떻습니까? 그래요. 봐요.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소비는 찔끔 줄었습니다. 총수입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 있을 때는요. 그렇네요. 기업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전략을 오케이. 가격을 높이는 전략을 펼쳐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게요. 기업이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 물건의 가격을 정할 때는 가격을 평균 가격보다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바로 자신의 제품이 어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간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거나 내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제품이 굉장히 가격에 민감한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에 있는 제품이다. 그럼 그 제품을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가격을 낮춰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든 제품의 가격이요, 가격의 민감성이 상당히 좀 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습니까? 오케이, 가격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그래요. 여기 바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다? 여기 위에 한 점을 주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해라고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쉬워서 잘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그러면 요 밑에는 뭐냐? 이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결국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떨줄수록 낮출수록 돈을 벌고 1보다 작을 때는 높일수록 돈을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요 구간을 기준으로 여기는 밑에서 위에서 가격을 떨줄수록 자, 요 구간에서는 가격을 떨줄수록 기업의 총수입이 쭉 증가하고 그다음 여기서 자, 작은 구간에서는 요 구간에서는 가격을 점점 올릴수록 총수입이 증가해서 총수입이 가장 극대가 되는 점은 어디냐?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점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서 제가 쉬운 예제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근데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까요?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실제 우리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린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 이게 뭡니까? 아무리 가격이 크게 변해도 사람들의 소비가 크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보통은 지금 제가 말하려는 내용 물건이 다른 나라는 이게 반대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봐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문화권에 있어요. 이 아시아 문화권은 사실 좀 어떻냐?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더더군다나 우리는 옛날로 따지면 유교 문화권입니다. 불교보다 유교 문화권이 좀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교 문화권은 남 눈치를 많이 봐요. 속된 말로 이제 나쁜 말로 하면 남 눈치고 좋은 말로 표현하면 명분이거든요. 명분.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하죠. 대부님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남 눈치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누군가가 핸드백을 사서 좋은 명품 하나 핸드백을 사오잖아요. 그럼 나도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나도 그런 거 하나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유행이 좀 빠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은 유독 명품이 좀 잘 팔려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의 명품 가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보통은 여기에 속해요. 다른 나라는 다 여기 속하는데 대한민국만 여기 속해요. 그게 어떠냐. 이런 거죠. 가격에 상관없이 이 친구가 샀어? 나도 사야 돼. 혹은 가격에 상관없이 무슨 연예인이 들었다. 그럼 나도 사야겠다. 이렇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가격이 아무리 큰 폭으로 올라가도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줄이지 않습니다. 왜? 유행이면 따라 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는 명품 시장이 어떻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둔감한 구간에 있어요. 배웠네.
배웠네. 여러분,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명품 시장이요. 다른 그 어떤 나라의 명품 시장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하죠. 여성분들은 잘 동감할 겁니다. 뭐냐면요. 프랑스나 홍콩에 여행 가서 거기서 샤넬백 하나 사가지고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세관 신고를 해도 그렇게 해도 그 가방 가격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신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명품 시장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그러면서 그 밑에 댓글 보면 왜 우리나라만 비싸지? 우리나라가 무슨 봉인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적혀 있죠. 그건 여러분들 봉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글로벌 명품 브랜드들이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기업의 주된 목적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봐봐요. 지금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명품 가방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다? 우리나라는 1보다 작다. 왜?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누가 연예인이 들었다더라 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사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이 굉장히 미미해요. 별로 안 줄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렇죠? 그러니까 배웠네?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해야 가격을 책정해 돈 법니까?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나라에서 명품 가격이 유독 비싼 이유가 바로 실제 여러분 글로벌 브랜드 루이스 비톤이나 혹은 뭐 에르메스나 혹은 디올 같은 회사들을 보면요. 거기에 실제 그 재무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우리나라 마켓을, 명품 브랜드 마켓을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구간에 속한다라고 나름 결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 기업은 딴 거 아니야. 돈 벌고 싶은 거야, 돈 벌고. 근데 자기들의 제품이 여기에 속하면 어떻게 돈 벌어요? 가격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한국을 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의 마켓이 여기에 속하니까 당연히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한국의 마켓이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싸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싸게 사고 싶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일로 가면 돼요. 근데 국민적 정서나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특성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여기 일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거? 보통은 생필품이 여기에 들어가고 명품이 여기 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자, 우리나라는 생필품이 여기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롯데마트랑 이마트가 이런 겁니다. 롯데마트가 아침에 껌 하나에 990원 이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것보다 싼 거 찾으면 전액 환불 이럽니다. 점심시간에 점심쯤 되면 이마트가 또다시 전단지를 내는데 뭐라고 합니까? 껌 하나에 980원 이러면서 그 밑에 또 뭐라 적혔어요? 이것보다 싼 거 찾아내면 전액 환불. 저녁에 또 뭐 합니까? 롯데마트에서 껌 하나에 970원 이런 식으로 10원씩 자꾸 내려요. 그렇죠? 왜 이런 행동을 하나?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재벌가들끼리 유통전쟁하는 거다 혹은 자존심 싸움하는 거다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철저하게 이 논리인 거예요. 왜요? 자 봐요.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가성비를 많이 따집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10원이라도 싸면 그쪽 가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특히나 우리 생필품이 굉장히 사람들이 가격에 예민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500만 원짜리 여기서는 무감각한데 100원짜리 참 아이러니하긴 해요. 다른 나라는 이게 뒤바뀌어 있거든요. 여기가 원래 명품, 여기가 생필품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뒤바뀌어 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가격이 10원만 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거기로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생필품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가격을 내려야 돈 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어때요? 우리가 배운 이 경제, 일상생활에 정말 많이 있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학문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어려울 뿐인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첫 번째 설명을 드린 겁니다. 됐죠? 자, 여기에 가볍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하나를 좀 더 공부할 건데 그거는 최근에 이제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좀 넣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좀 보수적으로 하면 좋으니까 하나 넣어 놓은 건데요. 자, 요거는 대신에 가볍게 체크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잘 봐요. 어렵게 볼 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수요 곡선이라는 건 원래 요렇게 직선으로 요렇게 그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포물선처럼. 요런 거를 뭐라고 하냐? 직각쌍곡선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가격은 수량분의 상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나 3이나 5나 이렇게 그냥 값으로 나오는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런 식을 준다거나 혹은 문제에서 직각쌍곡선, 수요곡선이란 말이 나오면요. 시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이 직각쌍곡선, 수요곡선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건데 무조건 1입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합시다. 무조건 1이에요. 무조건 1. 그러니까 즉 직각쌍곡선, 수요곡선 위에 어떤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을 구해도 A점, B점, C점 어디에서 구해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무조건 뭐가 된다? 무조건 1입니다. 이것만 하나 기억합시다. 그런데 이걸 약간 어렵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직각쌍곡선, 수요곡선이라고 대놓고 묻지 않고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항상 재화 구입액이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요게 뭐냐? 요게 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맙시다. 아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건데 약간 어렵게 나온 경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설명하는 건데 시험 문제에 A라는 사람은 항상 바나나, 재화죠. 바나나를 항상 10,000원어치만 산다. 구입액이 항상 일정입니다. 바나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10,000원어치만 사는 겁니다. 그런 말이 나오면 뭐라고? 직각쌍곡선, 수요곡선인데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얼마다? 무조건 1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할게요. 알겠죠? 아마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오진 않을 건데 최근에 그 가급적 좀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한번 넣어 놓은 거예요.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만점을 노리는 친구들 때문에 넣어 놓은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다.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이렇게 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다 했고 마지막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까지만 좀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대체재의 수가 많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큽니다. 왜냐? 어떤 제품의 가격이 살짝만 올라가도 이거 말고 다른 거 사버리면 되니까 그 제품의 소비가 확 크게 줄겠죠. 뭡니까? 그렇죠. 절대값 붙이니까 이 값은 1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가격 탄력성이 클 거고. 두 번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그렇죠. 내가 어떤 그 소비를 하는데 그 제품이 내 소비에서 큰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그럼 그 제품 가격이 조금 올라도 내가 큰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가급적 다른 걸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큰 폭으로 줄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재화 분류 범위. 여러분 죄송한데 요거 잠깐 잘못 나왔어요. 여기 이제 넓을수록 아니라 좁을수록. 자, 재화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재화 분류 범위를 만약에 과일이라고 줘볼게요. 과일. 그러면 과일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을 하면 사실 그 과일을 말고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뭐 귤, 사과 이렇게 과일 안에 좀 더 좁은 범위라면 만약에 사과 가격이 오른다? 그럼 뭡니까? 그렇죠. 사과 말고 다른 거 사 먹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의 소비가 확 줄게 될 겁니다. 즉 재화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됐죠? 마지막으로 기간의 장단은요. 기간이 길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큽니다. 왜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이 예를 들어서 수박이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이거를 아주 길게 봤을 때는요. 한 1년 정도 놓고 봤을 때는 내가 뭡니까? 이거 안 사먹고 나중에 천천히 딴 거 사먹다 그거 사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 한 달 안에 사먹어야 된다. 그럼 그거 말고 대체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당 제품의 소비가 확 줄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요건 그냥 이렇게 하나 가볍게 체크만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는 요랬을 때 자 하나 암기하면 돼요. 대체재 수가 많을 때는 크다.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크다. 탄력성이 크다. 재화 분류 범위가 좁을수록 크다. 기간이 길수록 그렇죠. 크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장 일단 중요한 탄력성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남은 탄력성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남은 탄력성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